어떤 말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명절날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 혹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전화 통화 속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누군가는 밤마다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말을 뱉은 사람은 까맣게 잊었을지 모르지만 들었던 사람은 그날의 표정, 목소리, 그 순간의 공기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어색해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갑게 닫힌 방문 소리뿐이었던 경험. 며느리에게 한마디 조언을 건넸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눈빛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손주에게 농담처럼 던진 말이 나중에 며칠씩 마음에 걸리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분명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은 것 같고 나는 억울하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말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침묵의 가치를 강조하셨고 함부로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지켜보셨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지는 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왜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가장 아픈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가족 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로 남는 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 번 했을지도 모르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왜 위험한지, 왜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알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명절날 아들 내외가 찾아왔을 때 손주를 안고 있던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 키울 때는 이렇게 품에 안고만 있지 않았어. 애를 너무 안고 다니면 버릇없어진다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 방식이 옳고 내 방식은 틀렸어. 너는 아직 부족해. 말하는 사람은 조언을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에게 이 말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밤잠 못 이루며 아이를 돌보고 인터넷을 뒤지며 육아법을 공부하고 남편과 의견을 조율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단 한 문장으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육아 방식과 현재의 육아 방식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달라졌고 아이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도 변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아이를 혼자 재우는 것이 독립심을 키워준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애착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과거에는 울어도 안아주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즉각적인 반응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맥락이 사라지고 단지 옛날 방식이 더 나아라는 메시지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던데. 퇴직 후 손주를 돌보던 한 할머니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민준이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운다던데
너는 왜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니? 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비교는 가장 빠르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듣는 비교는 그 어떤 비교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판단해도 최소한 가족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메시지만 남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해. 할머니는 나보다 옆집 아이가 더 좋은가 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온다. 비교는 그 고통을 가족이 직접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50대 딸이 70대 어머니에게 건강검진을 권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는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조금만 빨리 검진을 받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뭘 안다고라는 말은 나이와 경험을 무기 삼아 상대방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 말은 가족 관계에서 권위적인 구조를 강화합니다. 부모는 항상 옳고 자식은 항상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융상품에 대해 조언하려 할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요리 레시피를 제안할 때,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려 할 때, 내가 뭘 안다고. 이 한마디면 모든 대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족은 서로에게 입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한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더라. 옛날에는 참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참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으로 하는 말인데. 부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 말에 동의해라는 강요입니다. 에리 프롬은 권위주의는 대화를 막고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라는 질문 뒤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지 마.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틀릴 가능성이 있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동의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집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무너집니다. 60대 어머니가 30대 딸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나이 들면 후회한다니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만두고 안정적인 일을 찾아. 아들은 10년 넘게 꿈꿔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선의로 포장된 강요는 가장 교묘한 지배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선택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시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식이 원하는 행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알아. 내 선택은 틀렸어. 내 방식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말의 무게에 대해 성찰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덕이 적다. 이것은 스님이 자주 인용하셨던 도덕경의 구절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압니다. 말로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말로 진리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조언하고 충고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많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러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 안에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 라는 말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 순간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쓸모있다. 큰 나무는 베어져 집을 짓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있는 말, 즉 조언이나 충고, 비판이나 평가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처만 남깁니다. 쓸모없는 말, 즉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마음은 이해해. 같은 말은 당장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관계를 지킵니다. 마음을 이어줍니다. 오랫동안 그늘이 되어줍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판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욕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다른 집 아이들은 내가 뭘 안다고 내 말이 틀렸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말들은 소유의 언어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언어, 상대방의 생각을 소유하려는 언어, 관계를 내 방식대로 소유하려는 언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말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해. 내 조언을 받아들여야 해. 내가 옳다는 걸 인정해야 해. 이런 집착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기억하라. 가까이 가면 서로 찔리고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떤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특히 말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박힙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외로워지고 고립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침묵으로 만들어집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 상대방의 선택을 지켜보는 것,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려거든 3가지 관문을 통과하라. 첫째, 그것은 진실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가?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라는 말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말일까요? 지금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이 더 나아질까요? 친절한 말일까요? 듣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까요?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집 아이들이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말일까요? 비교가 아이를 더 나아지게 만들까요? 친절한 말일까요? 듣는 아이가 위로받을까요? 아닙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말도 그래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 말, 도움이 되되 강요하지 않는 말, 따뜻하되 판단하지 않는 말. 하지만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 다투는 말입니다. 강요하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것.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낼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말이 없고 큰 논쟁은 말이 없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논쟁도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과 이해, 그리고 존중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침묵만 지키고 있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말을 하되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도 예전에 육아하느라 힘들었어. 네, 고생이 보여서 마음이 아파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육아가 쉽지 않은데 매일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이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손주가 남들과 비교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손주가 행복한 걸까요? 손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너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크면 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이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내가 뭘 안다고 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잠깐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부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래?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기꺼이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이 틀렸어? 라고 묻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동의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라는 말 대신 솔직해지세요. 나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불안해. 내가 힘들어할까 봐 걱정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압박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아빠, 제 마음은 이래요. 힘들지만 이 일이 정말 좋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라. 다만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 가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며느리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판단하던 말을 이해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강요하던 말을 제한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하던 말을 인정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미안했어.
나도 며느리 시절에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는데 나이 들어서 깜빡했나 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서툴렀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침묵도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손주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잔소리 대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보세요. 아들이 늦게 들어왔을 때 추궁하지 말고 배고프지?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세요. 며느리가 요리를 다르게 할 때 지적하지 말고 맛있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부드러운 말이 강한 말을 이깁니다. 조용한 말이 큰 소리를 이깁니다. 침묵이 잔소리를 이깁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다른 집 아이들은, 내가 뭘 안다고, 내 말이 틀렸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걱정에서, 염려에서,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강요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말도 내려놓으셨습니다. 판단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욕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셨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런 말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상처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까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기니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말하고 싶은 순간,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판단하고 싶은 순간, 그냥 들어만 보세요. 조언하고 싶은 순간, 공감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가족 관계가 달라집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있는 그대로 내가 좋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가족에게 들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했던 말 중에 후회되는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위로와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응원합니다.